자, 세계사 교과서 58쪽입니다.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프랑 일단 쓰면서 합시다. 자, 중세의 시작은 그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 수립되는 걸 했었죠. 그래서 클카피카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 프랑크가 베르댕조야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되었고, 그 프랑크 왕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뭐 이슬람의 침입이라던가, 그리고 그 뭐 마자르족 이런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서 봉건 사회가 수립됐다. 봉건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주종제와 장원제. 주종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였고, 장원제는 이제 경제적인 뭐 그런 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대는 요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세속의 권력보다 이 종교의 권력이 더 강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이니 4세가 교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는 이거는 서유럽 쪽이고, 서로마와 함께 있었던 동로마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 우리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십자군 전쟁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십자군, 십자가, 크리스트교 거죠. 크리스트교. 십자군 전쟁은 크리스트교 세계들이 뭉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야. 십자군 전쟁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입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첫 번째, 11세기에 이르러서 유럽 사회가 안정이 돼요. 이제 계속해서 쳐들어오던 뭐 이민족들 있었잖아.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온다던가, 뭐 노르만이 쳐들어온다던가. 근데 그런 이민족의 침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서유럽 세계는 점차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하나만 더 쓰자. 민족 침입하고 경제 면에서 성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성장.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대외 팽창을 시작합니다. 유럽 사회가. 그런데 마침 이때 이 동로마 제국의 위기가 닥칩니다. 이슬람에서 셀주크 투르크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예루살렘은 성지거든.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비잔틴 제국을 위협을 하니까, 비잔틴 제국이 옛날에 그 유스티니아누스 때면 단독으로 싸웠겠지 어떻게든. 근데 힘이 약해졌거든. 비잔틴 제국 황제가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망하게 생겼다. 도와달라. 서유럽 세계여.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좀 도와달라. 그때 당시 교황은 교황권의 확대를 노려.
교황이 뭐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데는 다 이제 무릎을 꿇고 뭐 했지만 동로마 황제는 황제 교황주의였거든. 비잔틴 황제는 황제 교황주의였기 때문에 세력이 되게 막강했죠. 교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야, 비잔틴 제국은. 이때 교황은 비잔틴 제국을 복속시켜서 자신의 이제 권위를 동로마까지 확대시키고 싶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전쟁 나가자 이야기를 했고, 유럽 세계 각국의 왕들이 전쟁에 참가를 결심합니다.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데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 우리는 저 성지 예수님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간다 해서 십자군 원정입니다. 이게. 자, 십자군이 갑니다. 두 번째 전개입니다. 근데 이 십자군은 되게 타락한 부대예요. 명목은 뭐 예수님의 땅의 회복이고 성지 회복이지만 실제로는 우르바누스 2세 자체도 교황권 확대가 목적이었지. 다른 세속 군주들도 마찬가지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국왕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 진정으로 성지가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싶고, 뭐 당시 상인들도 전쟁에 찬성을 했는데 상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 동쪽 지역과의 교류 확대, 그런 세속적 목적이 부각된 전쟁이었습니다. 어땠느냐? 1차 십자군은 그나마 좀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지를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성지 회복했으나 다시 이슬람군에게 밀려납니다. 그리고 2차 십자군 때는 유럽 올스타가 출정해요. 뭐 영국 국왕, 프랑스 국왕 막 가는데 그때도 크게 성공을 못해. 그리고 3차 십자군 가고 뭐 계속 가다가 중요한 십자군, 4차 십자군. 이 4차 십자군은 원래 십자군이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부대잖아. 이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크리스트교 국가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어디? 바로 비잔틴 제국을 공격을 해요. 거기를 약탈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전쟁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4차 십자군은 오히려 콘스탄티노플리스를 점령하고 여기다가 라틴 제국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뭐 동로마가 이렇게 망한 건 아니에요. 다시 부활은 합니다. 근데 한동안은 이렇게 지배를 당했었죠. 당시에 그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십자군. 이처럼 십자군 원정 자체가 이미 문제가 많은 전쟁이었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럼 그 영향은 뭐가 있었느냐? 일단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 그리고 제후들, 우리 앞에 봉건시대 할 때 했잖아. 봉건제에서 그 주종제에서 왕이 있으면은 그 밑에 이렇게 제후들이 있었다. 뭐 그때 뭐 기사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던 거지. 그리고 거기서 많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사와 제후들이 희생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힘이 강해진다? 영지에 이제 영주들이 없으니까 왕의 힘이 강해지게 돼요. 제후와 기사들이 전쟁에서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원의 그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 왕 땅이 되는 거죠, 이제. 반면에
전쟁 참가 누가 시작했다? 전쟁 가자고 누가 얘기했다? 클레르몬 공유에서 교황이었던 우르바루스 2세였잖아.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카노사의 구력대 그리고 그 보름스 여백 이후 뭐 황제는 달, 교황은 해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교황의 힘이 약화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동방으로 이렇게 원정을 다녀오면서 동방과의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서유럽보다 동방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시대 때 로마를 버리고 이사 갔다 그랬었죠. 저희가 돈이 많고 중심지기 때문에 그 동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점차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도시가 뭔지는 다음 거에서 얘기해 줄게. 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가 유입되면서 마지막으로 서유럽의 문화 발달도 일어난다. 자, 십자군 연정이었습니다. 다음,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자, 도시랑 장원은 달라요. 장원은 우리 앞에서 했었다. 장원제 할 때 그 장원. 이거 영주가 왕으로부터 위임받아 통치했고 농노가 있었죠. 여기는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되어가지고 뭐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해줘야 됐고 그 경작하는 게 세금입니다. 뭐 경작한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써 가서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해줘야 됐고 그리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장원은 그런 거였고 그럼 도시는 뭐냐?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일단 그 11세기 도시가 성장을 시작해요. 특히 십자군 원정 이후 이걸로 인해서 원거리 무역이 발달을 하자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때 성장했던 대표적인 그 지역들, 그 도시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 일단 북독일 지역에 한자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한자 동맹, 그 모직물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북독일 지역에 한자 동맹, 함부르크, 리벡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방과의 교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거는 이탈리아 지방이거든. 그래서 이탈리아 지방에 이렇게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기는 롬바르드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탈리아하고 북독이라고 거리가 있지. 그 둘을 이어주는, 요 둘을 이렇게 이어주는 쌍파뉴 지방에, 프랑스 지역입니다. 쌍파뉴 지방에 이 지중해 교역권과 그 북유럽 교역권을 연결해주는 전기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쌍파뉴 지방에 전기시가 형성되었다. 자, 그럼 이 도시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도시들을 봤고, 그럼 도시의 특징은 뭐냐? 일단 이들은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영주가 통치하는 장원에 살던 사람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산 거야. 우리 도시는 우리가 통치하겠다. 영주 네가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즉, 이젠 예속된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거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영주가 없으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도시를. 그래서 길드라는 걸 만들어요. 돈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만드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뭐 수공업자들이 만든다던가
뭐 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 이런 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시의 행정에 이제 좌우하는 거죠. 행정과 그 운영을 하고, 여기는 시장도 뽑습니다. 도시에서는. 자,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따른 변화, 영주도 여기다가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화폐가 많이 사용되자 영주도 농민들에게 부역 대신에 현물 화폐,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 장원이 있으면 이렇게 영주의 땅이 있잖아. 영주의 땅이 있으면 농노들이 자기 땅도 농사 짓고 여기도 와서 농사를 짓는 게 세금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해줘야 되는 거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와서 부역하는 거 대신에 돈으로 내라는 거야, 세금을. 너 노동력으로 세금 내지 말고 그냥 돈으로 세금 내라.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러자 농민들은 어땠을까? 엄청 좋지. 가서 일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면서 농민의 경제적 지위 상승. 거기다가 이때 농민들의 그 경제적 지위를 상승하는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화살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때 유럽을 휩쓸었던 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거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 그렇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자 이제 그 농민들이 희귀해졌잖아. 시장의 원리가 그렇잖아. 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었던 거잖아. 그러면서 농민들의 처우가 점점 개선이 됩니다. 흑사병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있잖아.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뭐 그 처음에 도시에 쥐가 퍼져서, 도시죠. 도시에 쥐가 막 있어서 쥐를 못 잡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등장해서 피리를 불어서 쥐를 다 죽여줬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피리 부는 사나이한테 뭐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화가 나서 다시 피리를 불어서 그 도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 있거든, 동화 중에. 이게 흑사병과 관련되는 거죠. 그 쥐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 그런 게 흑사병. 흑사병 관련해서는 최초의 방독면이 이때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 의사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방독면 이런 게 없잖아, 마스크가. 그래서 의사들이 막 병 걸려서 죽고 이랬거든.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마귀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부리를 해서 이렇게 뭐 눈을 이렇게 뚫고 이런 거 쓰고서는 치료를 하고 뭐 그러면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구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자연농이 증가하고 점점 옛 장원은 해체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감을 못 잡은 영주들이 있겠지. 뭐 변화에 다 적응하는 건 아니잖아. 영주들이 오히려 농민들을 더 속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영주의 통제 강화. 농민들을 더 괴롭히려고 하고,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발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자크리난, 그리고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이런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를 좀 볼게요.